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스토피아 소설 중에서도 현재 전 세계 국제학교에서 가장 많이 수업에 활용하고 있는 Brave New World, 멋진 신세계 작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마 멋진 신세계 이 작품은 디스토피아 소설 중에서도 고전이고 또한 생명공학 부분을 다루고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이미 제목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이 소설은 지금 읽어서 바로 영화로 만들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탄탄한 스토리와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소설이 무려 80년 전에 쓰여졌다는 것이 정말 놀라울 뿐인데요. 이렇게 소설에 구체적인 생명공학에 대한 배경과 지식들이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소설의 작가 올더스 헉슬리의 가족과 친척들이 모두 생물학이나 의학에 종사하는 학자이자 교수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올더스 헉슬리도 어릴 때부터 생물학에 관련된 자료들을 접할 기회가 많았겠죠? 그래서 작가도 의사가 되고 싶어 했지만 시력이 좋지 않아서 결국에는 문학가의 길을 또한 비평가의 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의 초반은 굉장히 자세한 인공 배아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정말 인공적으로 공장에서 생명을 탄생시키는 그 모습이 너무나 자세하게 묘사가 돼서 오히려 역겨운 느낌이 들 정도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과정 하나하나와 호르몬과 세포의 분열 과정까지도 너무나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서 과연 이 작가의 상상력의 끝은 어디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고, 그것이 생명과학 기술, 생명공학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지금 현대사회에 다시금 이 소설이 주목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소설은 다른 디스토피아 소설인 1984나 다른 소설들에 비해서는 좀 순한 맛인 것 같아요. 왜냐면 디스토피아 소설의 배경은 기본적으로 통제사회인데 어떻게 보면 이 소설 안에 통제사회는 어느 정도 좀 살만할 것 같거든요. 물론 소마라는 약물과 어떤 자극적인 것들로 사람들을 통제하고 예술이나 책, 종교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람들의 권리를 통제하고 있지만 그래도 고통이 없이 완전하게 안정이 되고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자유롭게 연애를 하면서 늙지 않고 고통을 느끼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생명공학을 발전시키고 또 추구하고 있는 사회의 모습이 완전히 실현된 사회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소설 안에서는 다양한 계급이 나눠지고 그 계급들에 따라서 하는 일이나 삶의 질이 다르긴 하지만 만약에 이 소설 안에 최상위 계급인 알파 계급이라면 멋지고 뛰어난 외모에 건강한 체격에 또한 즐겁게 살다가 고통을 모르고 노화 없이 조용히 죽는다면 그렇게 나쁜 삶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학생들의 생각은 또 어떤지 궁금한데요. 이 소설의 주인공은 크게 세 명으로 볼 수가 있어요. 앞부분에 레니나라는 여자 주인공과 버나드라는 남자 주인공. 이 버나드는 알파 계급, 즉 가장 뛰어난 계급으로 그 신생아 세포 배양실에서 만들어질 때 우수한 외모와 체격을 가지고 태어났어야 했지만 무슨 이유인지 아마 연구원의 실수인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계급보다 못한 키와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은근히 무시를 당하고 자격지심이 강한 주인공이었어요.
그런데 디스토피아 소설에 보면 꼭 이렇게 이런 주인공에게 또한 미지의 세계에 호기심을 가지는 예쁜 여자 주인공이 등장을 하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레니나인데요. 이 사회에서는 자유로운 연인 관계를 추구하고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연인이나 부부로 얽매여서 감정을 크게 가지거나 고통을 느끼거나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완벽하게 통제가 된 사회였어요. 그런데 레니나는 독특하게도 예쁜 외모를 가지고 인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시받는 주인공 버나드에게 끌리게 되고, 버나드도 뭔가 일반적인 이 문명사회의 시민이라고 하기엔 좀 더 낯선 것, 또 그 야만인 사회라고 불리는 그런 보통 인간 사회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레니나는 다른 연인들의 그런 편안한 데이트나 문명사회를 누리기보다도 버나드와 함께 야만인 구역이라고 불리는 그 원주민 사회를 방문해보고 싶은 그런 호기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18화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만약에 학생들이 IB 영어 과정의 대비 과정으로 이 소설을 읽고 싶거나 방학 기간 중에 미리 다음 학기를 준비한다면 한 달 과정을 잡고 6과씩 3주에 걸쳐서 읽은 다음 마지막 주에 중요 장면을 정리하고 에세이 연습을 하면 좋은데요. 앞부분은 이제 그 태아 배양실의 자세한 묘사와 이 문명사회의 다양한 계급, 제도 이런 것들에 대한 묘사가 되어 있고, 중간 부분은 이 레니나와 버나드가 그 야만인 구역으로 불리는 곳에 가서 그 린다와 존을 만나고, 린다는 사실 이 문명사회의 베타 계급의 그 연구원이었지만 그 야만인 구역에 여행을 갔다가 조난을 당해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사고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존은 그 린다의 아들로 사실 이 사회에서는 임신을 허용하지 않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완벽하게 통제된 그 실험실에서 사회에 필요한 인원만큼 그러한 완벽한 모습과 지능과 재능을 가지고 만들어져야지 가족이나 부모님 안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사람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도록 어릴 때부터 세뇌 교육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린다가 아이를 갖게 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피임 과정에 실패를 하고 또 자신이 떠나왔던 문명사회로 돌아갈 수 없게 되어서 하는 수 없이 그 문명화되지 않은 원시 사회에서 그 원주민들과 함께 살면서 아들 존을 기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린다의 삶은 처음에 그렇게 편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일단 가치관이나 문화적인 차이가 너무나 심했고, 자신이 떠나온 문명사회에서처럼 자유로운 이성관계를 추구하고 소비지향적인 린다의 모습을 그 원주민들은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에게 매를 맞는 일도 있었고, 존도 항상 이방인 취급을 당하면서 어릴 때부터 놀림을 받고 어머니의 자유로운 그런 이성관계에 상처를 가지고 트라우마를 가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레니나와 버나드는 영어를 유창하게 하고, 이 소설의 배경은 기본적으로 영국 런던입니다. 작가가 그쪽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멋진 외모를 가진 존에게 호기심을 느끼게 되고, 버나드는 무언가 자신이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은 욕심 때문에 존과 린다를 문명사회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건 이 존의 아버지가 바로 그 태아 배양실의 소장이었어요. 누구보다도 그 문명사회의 그 제도를 가장 잘 따르고 실행하고 있는 그 사람이 실수로 아이를 만들고, 또한 그 아이가 문명사회가 아닌
야만인 구역에서 다시 돌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되고, 버나드는 기존에 다른 알파 계급보다 열등한 외모 때문에 무시를 당하다가 한순간 존과 함께 인기 스타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소설의 중반부 내용이고요. 그런데 린다는 이미 그런 척박한 상황에서 노화를 심하게 겪었기 때문에 노화가 없이 죽을 때까지도 젊은 외모를 유지하는 문명사회 사람들에게 굉장한 충격을 주게 돼요. 그래서 결국 린다는 그 소마라는 약물을 복용하다가 약물 중독으로 병원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반면 존은 그 문명사회에서 렌이나 버나드뿐 아닌 자유로운 시를 쓰고 싶어하는 헬르몰츠와도 가까운 친구가 되고 여러 모임에도 참석하면서 인맥을 만들고 주목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 린다가 존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셰익스피어의 낡은 영어 희곡책을 한 권 구해주게 되는데요. 존은 스스로 그 책을 통해서 영어와 문학을 깨우치고 항상 모든 것을 생각할 때 그 셰익스피어의 작품 속의 대사나 식구를 통해서 생각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멋진 신세계 속의 문명사회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잘 갖춰져 있지만 균등과 안정을 위해서 사람들이 자유로운 사고를 하거나 창의적인 예술적인 사고를 할 수 없도록 문학과 예술을 완전히 통제하고 숨겼기 때문에 이러한 존의 어떤 문학적인 표현이나 사고 방식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만 레니나나 헬르몰츠만이 호기심을 가지고 조금씩 문명사회에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사회는 잘 통제되고 모든 게 만족스럽지만 뭔가 사람이 할 수 있는, 누려야 하는 어떤 더 높은 차원의 어떤 것이 통제되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호기심과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소설의 후반부는 그렇게 해피엔딩은 아닌데요. 이 존이 어머니가 병실에서 약물 중독으로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일이 끝나고 소마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완벽한 사회의 통제 안에서 아무런 자기 생각도 없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뛰어들어서 소마를 강에 던지면서 사람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당신들은 세뇌되고 통제당하고 있다고, 자신의 삶을 찾으라고 난동을 부리면서 총독에게 잡혀가면서 이제 후반부가 전개되게 됩니다. 그런데 레니나와 존 사이에 알 수 없는 사랑의 감정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런데 존은 그 자신이 자란 그 원시 사회에서 결혼을 하기 전에는 그 좋아하는 여성과 그런 신체 관계를 갖지 않는 그런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하지만 레니나는 문명사회의 알파 계급으로 그 어떤 이성과도 자유로운 연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고 그런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서로 많이 좋아했지만 이어지지 못하고, 그리고 이 야만인이라고 불리는 존은 어머니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와 자신 안의 내적 갈등과 죄책감으로 인해서 레니나를 거부하고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참 마음이 아팠는데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후반부는 이 존이 문명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버나드와 헬르몰츠 역시 그 문명사회에서 금지하는 생각과 행동을 시도하려고 했다는 죄목으로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고, 버나드는 그 과정에서 존을 배신하는 비열한 행동을 보이게 되고, 하지만 결국에는 진심으로 헬르몰츠와 존에게 사과하고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총독이라는 사람도 과거에는 과학을 무척이나 좋아했고 과학 연구를 숭상하는 사람이었어요. 신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시와 예술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지만 이미 이 문명사회는 너무나 안정이 되고
통제돼서 잘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서적과 시집과 어떤 순수 과학에 대한 서적은 모두 금서가 돼서 숨겨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존은 난동을 피운 이후에 총독에게 잡혀가서 자신의 생각을 말을 하면서 후반부는 그 총독과 존의 대화, 그리고 문명사회에 실망한 존이 자신만의 안식처를 찾아서 산속의 그 등대, 거기에 새로운 거처를 마련해서 숨어 지내게 되는 그 부분으로 전개가 되는데요. 정말 이 소설의 후반부에 그 존과 총독이 나누는 대화는 그 셰익스피어의 희곡의 작품 속에 그런 멋진 인용구들과 신, 종교, 존재, 인간의 사유와 가치, 예술, 순수 과학, 철학에 대한 그런 대화와 함께 학생들에게 다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정말 사람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과연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생활적인 부분만 만족이 되면 그러면 정말 완벽하게 행복한 존재인지, 거기에 대한 의문을 던져주게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참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그 부분에서 바로 왜 이 소설의 제목이 Brave New World인지 밝혀지는데요. 셰익스피어의 희곡 중에 템페스트라는 희곡에서 그 멋진 신세계라는 말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역설적으로 겉으로 보기에 완벽하게 모든 사람의 욕구가 충족이 되지만 인간의 정신적인 그리고 영적인 감정적인 권리가 모두 교묘하게 박탈된 그런 사회를 비꼬는 말로 풍자적으로 멋진 신세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소설은 나왔습니다. 그리고 총독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사회 사람들은 모두 안정돼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 더 이상 굶주림과 가난과 질병도 없고 노화도 없어. 다 행복하게 살다가 조용히 떠나.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지도 않아. 그리고 정말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정적인 쾌락을 인조 음악이나 어떤 정교하게 만들어진 방향제, 온갖 향수와 또한 촉감 영화라고 불리는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자극적인 영화와 이런 것들로 사람들의 욕구를 모두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왜 야만인 존에게 이 사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지 오히려 되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존은 아무래도 그 원시 사회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무언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 신을 찾는 것, 철학적인 부분, 자기 성찰, 이것이 없는 삶은 만족이 없고 진정한 인간의 삶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가 그렇게 동경했던 이상적인 사회를 막상 오니 어머니는 약물 중독으로 너무나 비참하게 삶을 떠나고 그 장면에서 그 새로 태어난 어린 아이들을, 태어난 것이 아니라 배양된 것이죠. 그 어린 아이들을, 죽어가는 사람들을 관찰하게 함으로써 맛있는 과자를 주면서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훈련에 대해서, 또한 마약에 취해서 그렇게 아무런 사고도 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역겨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설의 명대사인 총독과의 대화에서 자신은 신과 시와 불행과 병들 권리와 모든 자유를 원한다고 주장하면서 결국에 외진 곳에 자신만의 안식처를 찾아서 떠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존은 과거의 등대자리였던 그 외진 산속 마을로 들어가게 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마저도 그 문명인들의 관심을 받게 되면서 삶이 관찰당하고 언론에 보도되게 되면서 마치 그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그 헬리콥터를 타고
구경 온 문명인들에 둘러싸여서 너무나 비참하게 이 소설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 사회에서는 벌레가 모두 사라진 상태였어요. 고도의 과학기술로 인간에게 불쾌한 것이 모두 제거가 됐지만 마지막 장면에서 이 작가는 그 존을 내려다보고 구경거리로 삼는 사람들이 마치 벌레처럼 그렇게 해충처럼 몰려들어서 그를 감쌌다. 그리고 자신들이 만든 그런 영양가 있는 음식들과 약물을 던지면서 재주를 부려봐. 네가 스스로 수행할 때 몸을 스스로 채찍으로 때리면서 수행했던 그걸 몸에 채찍질해봐 하면서 이 야만인 존을 놀리고 구경거리로 만드는 그런 문명인들의 어떤 야만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문명인들은 존을 야만인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그렇게 생명을 조롱하는 모습은 오히려 자신들이 야만적으로 보이는 그런 역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설의 결말 부분 중에서 굉장히 소름 끼치면서도 저에게 인상 깊었던 장면을 잠시 읽어드릴까 하는데요. 그리고 슬프게도 레니나는 마지막까지 존에게 찾아와서 마음을 고백하려고 이렇게 구경거리가 된 존을 찾아왔지만 존은 어머니에 대한 어떤 그런 트라우마와 죄책감, 그 문명인들에 대한 분노와 자신에 대한 분노로 인해서 자신이 만든 채찍으로 오히려 구경꾼들 앞에서 레니나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되고 저는 그 장면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인상 깊었던 장면에 대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 한번 학생들이 자신만의 생각을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소설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굉장히 낯설면서도 인상적인 장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좀 인공적이면서도 비인간적인 그런 장면 묘사를 통해서 오히려 이 디스토피아 사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게 하는 작가의 의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설의 마지막 18과에 이 존이 자기 수양을 위해서 만든 채찍으로 자신을 구하기 위해 찾아온 레니나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또 자신의 몸도 내리치고 있는데, 이 문명인들은 어릴 때부터 집단 세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도 모르게 이 야만인의 미친 짓을 흉내를 내게 됩니다. 이 부분이 정말 기괴하면서도 이 소설의 주제를 담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고통이라는 공포의 마력에 끌려 한편으로는 그들의 조건 반사 훈련이 그들에게 뿌리 깊게 박아놓은 협동하는 습성과 단결과 화합의 욕망에 이끌려 그들은 야만인 존에 미친 것 같은 동작을 흉내내기 시작했다. 채찍으로 자신과 주변인들을 때리는 동작을 말합니다. 군중들은 서로를 때리기 시작했다. 이것을 죽여라. 이것을 죽여. 야만인은 계속 외쳤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지가자가장 하고 노래했다. 이 노래는 이 소설 안에서 신으로 모시는 그 자동차 대량 생산의 그 창시자인 포드를 숭상하는 예배에서 사람들이 그 단체 예배에서 사용하는 음악이 이렇게 지가자가장 하는 그 세뇌 음악의 도입부를 말합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그들은 그 후렴을 받아 노래하며 춤을 추었다. 지가자가장, 빙글빙글. 그들은 8분의 6박자에 맞춰 서로를 때리면서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 부분이 굉장히 기괴하죠. 왜냐하면 이 야만인을 구경하려고 몰려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세뇌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들도 모르게 그 야만인의 그 수행 방법의 하나인 자학적인 것을 따라하면서 마지막에 마치 그 원시 시대의 무속적인 느낌으로 이 소설이 마무리가 된다는 것이
이 부분에서 그 야만인 사회와 문명 사회가 완전히 전복이 되고 혼합이 되면서 이 작가가 하고 싶은 주제를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진짜 문명 사회가 무엇인지, 야만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이 야만인의 폭동을 저지하기 위해서 다시 소마를 쏘면서 야만인이 기절을 해서 자신의 보금자리에서 그렇게 약에 취해 죽어가는 장면으로 소설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소설은 다른 디스토피아 소설에 비해서 길이가 많이 길지 않고 또 시 안에 그 존이 응용하는 셰익스피어의 희곡 속에 여러 문구나 어떤 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서 한 달 정도 공부 시간을 잡고 한번 즐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소설을 읽고 나서 어떻게 이렇게 작가의 상상력이 대단한지 지금 당장 영화로 만들어도 아무 손색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어쩌면 이 소설의 작가 올더스 헉슬리는 시력으로 인해서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 했지만 그로 인해서 정말 상상력으로 파고들고 계속적으로 파고들어서 이런 디스토피아나 유토피아 소설을 남길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이 소설에 대해서 정리해둔 생각해볼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학생들에게 제안을 해볼게요.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또 에세이로 한번 옮겨보세요. 소설의 제목을 왜 멋진 신세계로 지었을까? 풍자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작가가 소설 초반에 인공배양 장면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한 이유. 작가가 문명사회를 묘사할 때 정확하고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는 이유. 버나드나 레닌나와 같이 일반화되지 않은 틀을 깨는 인물이 등장하는 이유와 그로 인한 효과. 자동차를 처음 대량 생산한 포드를 신격화하는 이유와 그 상징성. 사회의 표어인 공유, 균등, 안정과 행복, 그리고 소마의 관련성. 이 사회에서 말하는 행복이란 문명 사회에서 개인보다 집단의 가치와 안정을 우선시하는 이유. 알파 계급에게 자유로운 이성관계와 향수, 촉감 영화, 인조음악, 소마, 좋은 음식 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는 이유는 자유나 참 지식을 추구하는 논문과 출판을 엄격히 금지하고 그 저자를 섬으로 유배 보내는 이유는 야만인들의 삶의 모습이 시사하는 바는 중간에 그 야만인이라고 불리는 원시구역의 그 주민들의 생활상이 자세히 묘사가 되는데 저는 약간 생략했습니다. 버나드가 다른 문명인들처럼 소마에 의지하지 않고 고통이나 자유를 추구했던 이유는 야만인 존이 셰익스피어의 희곡과 문학에 집착하고 중요한 순간마다 그것을 읊으며 모든 걸 이해하려고 하는 이유와 이 작품 안에서 문학이나 시의 의미는 그리고 명대사 중에 그 존이 마지막에 총독과의 대화에서 저는 시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문학 작품 안에 시라는 것이 상징적으로 등장을 하는 작품들이 많은데요. 시라는 것이 과연 이 작품에서 어떤 의미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작가가 인물들의 이름을 다국적의 성씨를 이용한 이유, 그리고 야만인 존이 그토록 동경하던 문명사회를 거부하고 자유를 주장한 이유, 또한 마지막으로 이 소설의 마지막 장에 그런 어떤 비극적인 결말에 대해서도 제가 읽어드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신의 해석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이 디스토피아 소설 속에 그려진 여러 가지 현상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 사회에서 어떤 것에 대조할 수 있는지, 또한 온라인 세상에서는 소마를 대신하는 게 무엇인지,
학생들 입장에서 각각의 상징과 키워드들이 어떻게 비유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은 디스토피아 소설 중에서도 뛰어난 생명공학과 안정적이고 통제된 사회에 대해서 그리고 문명의 야만성에 대해서 그린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영어 제목은 Brave New World에 대해서 소개해봤습니다. 이 작품은 영어 영문학뿐 아니라 생명과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도 읽어보면 정말 흥미롭고 좋은 소설이에요. 그래서 IB 영어 과정을 대비하거나 또한 생명과학과 디스토피아에 관련된 소설을 읽어보고 싶다면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